안녕하세요. H입니다. 살아있어 참 다행이다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요즘 자주 그렇게 느낍니다. 이번 영상은 어쩌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정시간이었는데요. 그때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써오라는 과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미래 가족 계획을 세워와라 그런 거죠. 저는 심각하게 그러나 아주 창의적으로 그 숙제를 완성해 갔습니다. 이 씨와 결혼해서 왜 이 씨였는지는 아마 우리 어머님이 이 씨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씨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을 거다. 첫째는 이나라, 둘째는 이결애, 셋째는 이기둥. 국토, 민족, 기둥의 조합으로 애국심 가득한 가족을 구성해 냈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이 인생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40에 죽는다. 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이었어요. 늙음이란 초라하고 초조하며 무기력하게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이라고 믿었고, 그때의 제 생각으로 나이 40은 엄청나게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럴 바엔 차라리 단정하게 인생을 닫아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선생님께서 되게 황당하게 보셨어요. 아마 지금이라면 얘는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런 추천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야, 넌 해도 너무했다 뭐 이 정도로 끝내셨고요. 저는 이런 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지 이런, 그래서 미니멀리즘의 인생의 기획자로 희한한 자부심까지 느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계획은 하나도 맞지 않죠. 진짜 단 한 줄도 한 글자도 맞지 않죠. 저는 이 씨와 결혼하지 않았으니 이나라, 이결의, 이기둥이란 이름은 어느 서류에도 기록된 적이 없고, 제가 세운 40살 단명하겠다라는 선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60의 저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웃음 나는 풋내기 유언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죠. 저는 그 시절에 그 허황된 계획이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짠하고 가끔은 귀엽기까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7살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삶이란 예측 가능한 노선이라 믿었다는 거죠. 그 노선 위에 저를 정갈하게 눕히면 아픔 없이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은 그런 간단한 쭉 평행선으로 가로질려 달려가는 KTX가 아니라 바람이고 파도이고 흙탕물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사랑도 했고 후회도 있고 사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았죠. 그때 그 시절 40에 죽겠다는 계획이 몽땅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제가 살아있는 거겠죠.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이건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아마 제 나이 50이 되기 바로 전쯤에 맞이한 고비였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가슴 부위에 그 중심으로 팔뚝 아래 복부 뭔가 이물질처럼 잡히는 게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생겨난 거예요. 이게 뭘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는 게 좋을까 물었더니 국립암센터를 가봐라. 그래서 국립암센터에 수속을 밟고 조직검사를 했죠.
양쪽 겨드랑이, 양쪽 사타구니 조직을 떼어냈고 CT도 찍고 MRI도 찍고 뭐 다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국립암센터에서 더 확실하고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을 추천해 줬어요. 한 달여 정도를 기다려서 대학병원의 진료를 받았고 보다 정밀한 그리고 종합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요? 암이라고요? 왜요?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요.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생긴 이 몸의 이물질들인데 말기라니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진일 수도 있잖아. 잘못 판단했겠지.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으로 의뢰를 하였죠. 뭐 암 확진을 받지 않으면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암 확진을 받았다. 근데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하고 재진을 받게 됐죠. 진료 대기실에 앉았었던 날이 대단히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젊은 여성들도 진짜 많았고요. 아주 연령대는 다양했고 젊은 여성은 대부분 부부가 같이 왔거나 또 엄마와 함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이름이 불려졌어요. 그때 불려졌던 제 이름 그리고 그 간호사의 발음 그 목소리의 높낮이까지 기억이 됩니다. 그건 그냥 접수된 이름 하나가 아니었고 삶과 죽음 사이로 나를 호출하는 그런 신호같이 느껴졌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 의사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검사 결과지, 그 다음에 필름들이 쌓여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조직 검사, 혈액 수치, 소변 검사, 영상 필름들 하나하나 짚었고 촉진까지 마친 그 의사 선생님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말기에 해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내부가, 뇌가 멈춘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몸은 그 진료실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정신은 어느 안드로메다 정도의 공간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다시 질문했어요. 누구 연락하실 분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수술 날짜를 빨리 잡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전이가 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날짜를 끌면 끌수록 좋지 않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수술을 한다고? 뭘 잘라낸다는 거지? 간단하게 잘라낼 수 있다는 건가? 내가 그럴 만한 상태인가? 그러면서도 한쪽에선 이거 진짜 오진 아니야? 염증이 심했을 수도 있잖아. 이런 막연한 희망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투와 눈빛, 서류를 넘기는 그 손끝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이제 대기실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손이 되게 떨렸고요. 휴대폰을 가지고도 누구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소식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 어떻게 말해야 하나? 그때 이제 제 이름이 다시 불렸어요.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병원을 나왔어요. 유난히
공기가 매캐하고 씁쓸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다른 세계로 옮겨진 듯한 그런 기분? 주차장에 있는 차를 찾아서 차 안에 앉았지만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뛰었고 손이 떨렸고 몇 번의 심호흡을 한 뒤에서야 겨우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 진입로를 떠나오면서 저는 이 삶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쉽게 멈출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또렷이 실감했습니다. 그때 입었던 제 옷이 이 정장 수트였는데 그 외면은 뭐 괜찮아 보였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나는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남편이 물었죠. 뭐라고 하던데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그 말에 담긴 진짜 뜻을 아마 남편도 짐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글쎄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 죽음의 그림자는 저와 남편, 사랑하는 사람 사이를 고요하게 가로질러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3주 후로 잡혔어요. 빠를수록 좋다는 의사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죠. 그 3주 동안 저는 또 놀라운 속도로 많은 것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맡고 있었던 중차대한 프로젝트 진행표, 스케줄, 자료 정리, 인수인계 문서 모두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놓았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유서도 따로 작성을 했죠. 누가 먼저 발견하더라도 무섭지 않게 제 방식대로 차분하게 정리된 문장으로 써놓았죠. 심지어는 딸이랑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언제 태어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비밀번호, 그 다음에 남편이 모를 수 있는 서류의 디테일,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그것을 USB에 넣어서 직장 금고에 넣었고 비서에게 그 금고의 마스터키를 맡겼어요. 이걸 왜 주지 하는 표정으로 절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 마스터키를 받던 직원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산 사람으로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아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그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지만 저의 모든 행동은, 제 모든 생각은 그 단어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저는 남편이 외에 누구에게도 진단명이나 수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았어요. 직장에도 연차를 냈을 뿐이에요. 그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모습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사춘기에 막 접어들어서 말수도 줄고 눈빛은 조금 예민해진 시기였거든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번 당일날 아침 이제 저는 딸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암 말기야 라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그 목구멍이 뜨겁게 막혔고 그 말을 듣는 딸의 표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엄마가 좀 아파. 수술 받을 건데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동안 아빠랑 잘 지내. 싸우지 말고. 글쎄요. 딸도 어떤 눈치를 챘을까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딸은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입원 수속을 하고 또 링거를 맞고 있을 때 회진원 의사가 아주 건조한 톤으로 저한테 일종의 확인 사살을 했어요. 수술동에서 작성하셨죠? 최악의 경우에는 death on the table, 그러니까 수술대에서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설명은 안 하시겠어요? 그때 병실에 저 혼자였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죽음이 실제로 다가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자는 척을 하긴 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깊이 잠이 들 만큼 강심장은 아니었겠죠. 수술 당일 아침이 되었고 남편의 눈도 아주 벌겋게 충혈됐어요. 이제 수술실로 이동해야 된다, 그런 통보가 오고 이제 이동 침대가 왔을 때 다 잘 될 거라며 남편은 저를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꺼이꺼이 크게 막 그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 같은 거 말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밀려 나오는 듯한 것,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수술실로 이동할 때까지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도 그 든든한 손을 놓고 싶지가 않았죠. 수술실 문 앞에서 겨우 손을 놓고 걱정하지 말아라, 수술 마치고 돌아올 거다, 그동안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기다려라, 뭐 이런 웃기지도 않은 시답지 않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전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는 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마취를 곧 하겠다, 수술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그 다음에 뭐라 했지만 제 머리는 이미 내가 정리를 깨끗하게 못하고 온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눈은 대단히 쉽게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식이 이제 돌아왔어요. 어렴풋이 회복실 조명이 눈에 들어왔죠. 몸은 움직일 수가 없었고 입엔 뭔가가 끼워져 있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혼탁했죠. 살았네?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저는 사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수술대에 누운 순간까지도 이제 모든 걸 마무리했다 생각했는데, 누구니 들리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환자 누구누구님 제 목소리 들려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의 끄덕임으로 세상이 다시 저를 받아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글쎄,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절제는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조직이 암덩어리가 아니라 석회화된 조직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네? 제가 다시 되물었죠. 사실 되묻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뭐래?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소리였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 경력에서 처음입니다. 그 정도의 영상소견, 임상소견이면 무조건 암입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그 맺혔던 조직 대부분은 석회화가 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암세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석회화됐던 거는 다
제거를 했습니다. 무슨 혈관이 석회화가 됐거나 동맥경화증이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말을 잃었습니다. 살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고 두 병원에서 심지어 국립암센터에서도 확신에 차서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 모든 말들이 순간 모래처럼 무너져 내린 거죠. 정말 저는 죽을 뻔한 거죠. 아니, 죽을 줄 알고 모든 걸 내려놨었죠.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났다고? 게다가 암이 아니라고? 병실로 돌아오는 이동침대 위에서 저는 정말 그때서야 흐느끼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병실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수술을 받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냐? 너 정말 미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죠. 제 눈을 피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수술을 받는데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당신 마음이 불편한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내가 전화드렸어. 이런 건 가족이 아니지, 안 그래? 어머니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냐. 아들 하나 먼저 보낸 것도 가슴이 미어 터지는데 하나뿐인 딸 너마저 놓쳤으면 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하염없이 우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도 우리 엄마한텐 귀한 존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실은 잊고 살았었죠. 늦은 밤 회진을 돌던 담당이가 말했어요.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조직은 모두 제거됐고 후유증도 없을 것 같고 암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혈관, 혈액, 혈압 모든 것은 생체 지표는 정상이십니다. 다만 왜 이런 석회화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이 이런 건가. 내일 모레 보면 백세라고 연축하고 알아주라고.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서 죽음을 한번 거치고 삶에 다시 불려 들어온 사람이니까 가만히 숨 쉬는 것조차 감사했습니다. 하루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렇게도 기적 같은 일이구나.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는 발걸음은 세상 가벼웠죠. 입원하고 퇴원하기까지 고작 3일이었는데요. 그 3일 동안 죽음을 예상하며 들어왔던 병실이었고 살아서 나간다는 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묘했습니다. 게다가 암이 아니라니.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와서 대로로 이제 접어들려고 하는데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차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차들 사이에서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이제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드렸죠. 아버지 병원에 오시는 길이세요? 그렇다. 근데 어떻게 하니? 그래서 방금 아버지 차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퇴원했어요. 오시느라 시간 버리셨는데 그냥 돌아가셔야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감정이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수술 받은 날 밤에서야 들으셨고 퇴원 소식은 미처 듣지 못하시고
아마 병원으로 오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 다음날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왜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말 안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독립군의 후예답게 아버지는 늘 당당했고 무서울 것이 없어 보였던 아버지였는데 그때 아버지 목소리는 미세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아마 분노이기도 했을 것 같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름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지 않았을까. 그 후로 저희 아버지는 가끔 말없이 저를 한참 쳐다보곤 하셨어요. 말을 걸지도 않으시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눈빛 안에는 애틋함,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으셨어요.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의 고집, 그리고 저를 키우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눈빛을 제가 보면 저는 저 나름대로 조용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했죠. 아마 그런 것이 아버지와 저 사이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과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걱정을 말로 잘 못하고 아버지는 마음을 잘 표현 못하셨지만 저는 알게 됐죠. 그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묵뚝뚝함과 침묵이 사랑의 또 다른 형식일 수 있겠다. 저는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눈빛과 또 사랑의 표현들을 이제는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하마터면 마흔에 죽을 뻔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쉬운에도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을 넘겼습니다. 이런 저는 매일 묻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있다는 것이 마냥 고맙기는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동마저 일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심장은 뛰고 딸은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여전히 제 옆을 지키고 있고 할 일은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고 그럼에도 저는 가끔 수술대 위에 올랐던 제 몸을 떠올립니다. 그때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제 얼굴. 그 얼굴을 매일 아침 거울에서 마주 대하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래? 죽지 않았으니 대충 살면 되나? 다시 바빠지고 다시 미루고 다시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도 주고 또 저를 꼭꼭 눌러가면서 살아가면 살아남은 사람의 태도로서 맞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세월에 사랑하던 아버지가 제 곁을 떠났고 어머니도 예전 같지 않은 나이가 되셨죠. 제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나를 위한 시간을 허락하기로 했어요. 예전엔 좀 미뤘죠. 한가해지면 하지, 애가 크면 하지, 퇴직하면 하지. 그러나 시간은 결코 남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시간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열리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저는 유튜브 영상도 잘 찍고 왜 제 기록을 남기고 싶으니까요.
아침에 햇살도 더 오래 받고 따뜻한 찻잔도 천천히 들고 꽃을 꽂고 냄새를 맡고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죽지 않았을 지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살지요. 책도 쓰고 말도 아끼고 사람들과 헤어질 때는 웬만하면 안아서 안 씁니다. 저는 서운한 말을 삼키기보다는 서운하게 들리지 않도록 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장식이나 옷이나 예전에는 이런 거 입으면 튀면 어떡하지? 이제는 안 입으면 지금 안 입으면 후회할걸?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하기 싫은 일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족들을 다르게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저희 엄마도 저희 가족들도 오빠들도 조카들도 엄마가 나를 위해 울던 날 아버지가 가끔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말보다 오래 남는 사랑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10여 년 전 병원 진료실 앞에 앉아있던 혼자였던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살아남은 것도 계획이 없던 선물이야.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 삶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이 꼭 불행의 전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미래의 가족 계획에 40이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60일 넘기고 그 누구보다 평온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으니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다른 방식의 인생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각자를 위해 조금 더 솔직하게 그리고 조금 더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언가를 견디며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살아있고 저도 살아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며 사시지요. H였습니다.